터닝 포인트. 그죠? 인생의 또 다른 시작.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경매를 만나고 또는 여기 행크를 만나서 너무 많은 어떤 터닝 포인트의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저를 혹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모르신다고 하면 또는 제 수업을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책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빵 터진 게 여기 서민갑부를 한 2년 전에 촬영을 하면서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던데 요게 참 임팩트가 있죠. 요 그림이, 그죠? 사진이. 그래서 원래는 저걸 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서민갑부를 저도 굉장히 열렬 시청자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어. 띠띠띠띠띠띠 돈 트르륵 하면서 매출 얼마 막 이거 월매출 이거죠. 그게 왠지 그 한 사람의 어떤 걸 그 돈으로 포장을 한꺼번에 해버리는 듯한 느낌? 그게 좀 싫어서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라는 어떤 조건부를 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컷을 제발 저거 한 컷만 나가자 라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요 한쪽 옆에는 한 박스가 더 있다라는 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출연해서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저는 뭐 치열했던 지난날이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서두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지난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40대까지 한번 그려봤어요. 10대는 요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옛날에 흡사 저의 얼굴과 비슷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냥 따왔어요. 나랑 너무 비슷한데? 이래가지고. 그리고 실제 제가 10대 시절에 이런 생활을 똑같이 했습니다. 요 어떤 모습하고 제가 16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 좀 어려져서 16살 때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 이제 신발 공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랬는데 신발 공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침 또 신발이 또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주경 야독을 했죠. 낮에는 공장을 다니면서 이제 신발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저녁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니던 데는 이제 부산에 이제 신발 공장이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부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주변에 바다가 있죠. 저희 학교 다니던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신발 공장을 다니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한 5시 반 정도 되면 옷을 갈아입어요. 공장에서 입던 작업복을 갈아입고 이제 사복을 입고 이제 버스가 그러면 이제 공장에 있는 버스가 학교를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딱 싫고 대충 옷을 갈아입어도 안에 약간 고무 냄새 있죠. 그리고 고무 냄새가 좀 나지.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이제 사마고무라고 옛날에 지금 이제 아직 아마 좀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배가 있으실 거야. 이제 저희 때는 타이거라고 있었어요. 타이거. 예, 그래서 줄 2줄짜리 이렇게 가는 그런 타이거.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그런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은 또 프로 월드컵이라고도 있어요. 프로 월드컵을 그래서 신발만 봐도 너는 사마고무 다니는구나. 너는 저기 월드컵 다니는 공장 다니는구나. 이게 딱 보였어요. 또 그 중에 또 우리 반 아이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또 바다가 있으니까 냉장 회사가 많았어요. 냉장 회사. 그래가지고 참치, 배 이렇게 들어오면 막 이거 냉동 공장에서 이렇게 얼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학교 오면 막 이 고무 냄새와 막 무슨 오늘 참치 배 하나 들어왔다 이러면 또 참치 배 뭐 이런 거 따고 또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게 안에 이제 비린내가 막 섞여져 있어. 온 그 교실에 비린내와 고무 냄새가 막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철이 없는 나이에요. 16살인데. 16, 17살인데.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까불고 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 이제 머리가 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 아픈 그런 기억이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던 이제 시절이 있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여전히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공장을 다니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아저씨들하고 이제 작업을 2인 1조로 이렇게 하는데 맨날 듣는 소리가 이제 욕.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았는데 한 2학년이 좀 넘어서니까 어느 순간 그런 소리가 막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이 공장 다니기가 너무 싫어요. 너무 그렇게 욕하는 것도 싫고 막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혼자 이제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은행에 급사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어져서 이제 인수가 돼서 없어졌지만 상업은행에 급사라고 해서 이제 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상업은행에 이제 뭐 취직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이제 들어가게 됐죠. 심부름꾼, 언니들 심부름하고 하는. 그랬는데 유니폼을 주는 거예요, 유니폼. 언니들이 입는 유니폼. 그때만 해도 너무 그게 입고 싶었거든요. 정직원도 아닌데 어쨌거나 저한테도 그 유니폼을 줘서 마치 내가 은행의 직원이 된 듯한 기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하는 일은 뭐 완전히 다르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언니를 너무 날 힘들게 좀 사실 했어. 뭐 그런 것도 있고, 토요일 되면 언니들의 유니폼을 다 치마하고 우회 옷하고 다 들고 와서 집에 가서 다 빨아와서 다리고, 그러면 월요일 날 들고 와서 언니들 줘야 되고, 그 수십 벌을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도 제 꿈은 은행원이 되는 거였어요. 너무 거길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17살 된 나한테 다 존댓말을 써줬기 때문에 야, 이런 세계가 어디 있을까라는 되게 나름의 문화적인 충격 이런 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은행원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열심히 막 부기도 하고 주산도 하고 타자 급수도 따고 그 힘든 과정에서 했는데, 약간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학교를 또 보는 그게 좀 있었어요. 어느 뭐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냐 뭐 이런 거에. 그래서 하여튼 제가 1차에서 그 붙고 2차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고배를 마시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대학을 들어가면 뽑아주려나? 이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애우는 거는 또 이렇게 머리는 나쁜데 애우는 건 또 끝내주게. 금방 외워서 금방 까먹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막 몇 달을 갖다 애우다시피 수학백으로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대학을 또 이제 야간 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낮에는 또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이런 식의 어떤 20대를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회사를 좀 다니다가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또 많았죠. 현실의 도피처, 뭐 결혼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현실을 좀 난 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왕자님을 만났어요. 네, 왕자님 만났는데 눈에 뭐가 씌인 거죠, 서로가. 그래서 하여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제 30대는 그 왕자님하고 같이 이제 서로 눈에 씌어가지고, 본인도 나를 엄청 예쁜 피오나 공주라고 생각을 했고, 나도 엄청 멋진 왕자라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 슈렉이 갑자기 내 옆에 누워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야, 이건 좀 뭐가 안 맞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지금은 뭐 한참 지난 이야기긴 하지만 나보다 더 예쁜 피오나 공주를 만났나 봐요. 발견했나 봐. 그래서 집을 나가셨어. 그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30대에 이제 싱글맘이 어쩔 수 없이 됐죠. 예, 그분도 이거를 들으면 굉장히 억울할 거야. 야, 나만 잘못했냐, 씨? 이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집은 나가셨으니까. 먼저 나가셨으니까. 그래서 30대를 이렇게 지냈고요. 이게 암 진단이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제 초에 이제 걸린 부분인데,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싱글맘이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아이를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 당시로 뭐 작은 애가 한 4, 5학년 정도 됐고, 큰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현실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뭐 암도 걸리고, 뭐 이혼도 하시고, 어떻게 사셨어요? 뭐 이렇게 하시던데, 글쎄요. 그냥 사라지게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음이든 뭐든 특별히 어떤 이상한 마음을 갖지 않는 한은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피할 수 없는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가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인 거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사는 게 이제 사람인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라지는데. 그럼 아이를 뭐 놓고 어떻게 뭐 다른 데 시집 갈 것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40대 우연찮게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해서 큰 병원 한번 가보셔라 라고 했는데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원래 좀 성격이 뭐에 하나 빠지면 굉장히 일을 몰입하는 쪽의 사람이라 지금도 생각이 나요. 병원에서 암입니다. 이게 예후가 좋지 않으니까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빨리 항암 치료를 받읍시다 라고 했는데도 저는 그 순간 되게 덤덤했어요. 딱 제일 먼저 든 생각, 다음 주에 광주에서 출장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미팅 깨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 근데 의사 선생님은 바로 수술 날짜 잡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거 예후 굉장히 안 좋은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었고, 이게 어떡하지? 이거 출장?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 멘탈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시간을 이제 지냈고요. 어떤지 한번 뒤에 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고 뭐 한 1년 정도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됐죠.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저는 뭐 그게 절박함인지 어떤지는 제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암도 암인데, 항암 치료도 항암 치료인데, 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그 작은 아이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살아야 되겠구나. 사실은 저 때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굉장히 난 16살 때부터 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이혼이라는 것도 생기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암 진단까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떤 억울함도 있었긴 했지만 그 똘망똘망 나를 쳐다보는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내가 이제 책에도 표현을 했지만 아이들은 나를 발목을 잡는 올가미 같은 아이들이기도 했다. 때로는. 그거는 내가 약간 철이 없었던 생각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살아 있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쓴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유일하게 우리 딸내미, 제가 이제 책에도 가끔 소개하고 이제 저희 딸내미 자랑을 좀 하는데, 항암이 보통 한 3차 정도에서 머리가 빠진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는 이제 독한 약을 맞아서 그런가,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 가면 아침 9시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저녁 5시 반까지 맞아요. 하루 종일 맞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맞고 이제 집에 와서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 한 일주일은 기어 다녀야 돼요. 거의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도 지금 원래 충청도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말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키도 작은데 걸음이 되게 빨라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동행 임장하면 선생님 걸음이 너무 빨라요. 왜 이렇게 빨라? 막 이래. 그 정도로 이게 성격도 급하고 막 이러는데, 이 항암 치료를 한 1년 정도 받으니까 이게 엄청 약이 독하니까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뭐 빡빡이 된 사진 내 모습보다도 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벌써 저만큼 가 있는데 몸은 거의 이러고 중풍 걸린 사람처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는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이제 두건을 갖다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엄마는 빡빡이가 돼도 너무 예뻐 이러면서 두건 이제 씌워주기 전에 사진을 찍어준 유일한, 전 사진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유일한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랬던 어떤 시간도 있었었고,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실은 현실이죠. 현실을 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죽음만 피할 수 있죠. 네, 그거 생각 안 해봤냐고요? 해봤죠,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죠. 되게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울컥 하는데, 생각했죠. 뭐 그냥 남은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근데 뭐예요? 억울한 우리 애들이 있잖아. 이거 이제 항암 치료하면 뭐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제일 드는 생각은 우리 애들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회사도 이제 그만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이게 제일 가장 큰 숙제이고 힘든 부분이었었어요. 나는 어떻게도 돼도 괜찮아. 근데 애들은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찮게 책에 꽂혀져 있는 경매책을 뭐 우연찮게 읽기 시작을 했죠. 뭐 그거를 파야 되겠다 이건 아니었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아무렇지도 들어오지 않았던 경매책이 그때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막 쏙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몇십 권을 사다가 병원에서 집에서 계속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의 내 할 거리가 하나 생각이 나니까 그 걷지도 못했던 내가 갑자기 조금씩 더 힘이 생기면서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힘이 실어지면서 한번 법원도 한번 혼자 가보고 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하면서 쳐다보고 그냥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의심을 조금씩 없애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많은 책을 읽었지만 거짓말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도 한번 내가 한번 체크해보는 게 어떨까 하다가 이제 책을 읽고 법원을 이제 한두 달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물건은 혹시 있는 게 있나? 우리 집 주변에 어디 멀리, 몸이 아프니까 어디 멀리는 못 가고 집 주변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 낙찰을 받아보고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잘 어떻게 낙찰이 됐어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영업직 쪽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좀 무섭죠. 왜냐면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진입장벽이 뭐야? 명도. 그죠?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이 집에서 또 내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굉장히 망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되게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제 경매 낙찰 받고, 자, 저는 낙찰자입니다. 누구인데, 자,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메모를 붙이고 오죠. 그죠? 그러면서 전화가 이제 뜹니다. 며칠 있으면 뜨는데 딱
분명히 느낌적인 느낌이 거기인 것 같아. 근데 왜 전화했지? 어씨 왜 전화했지? 어씨 받기 싫어? 막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시작을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뭐 가서 띵동띵동 눌러서 막 안을 쳐다봐라 하는데 띵동 누르면서 나오지 마라 띵동 나오지 마라 띵동 나오지 마라 띵동 막 이러면서 눌렀던 임장하면서 그랬던 그게 똑같았어요. 어쨌거나 일이 닥치고 나니까 그리고 낙찰 받으면 내 돈 10%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전에는 무서워. 아씨 할까 말까 이랬는데 일단 내 돈이 10%가 딱 몇백이든 돈 1,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뭐야?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이거 잘못하면 내 돈 보증금 날아가게 생겼잖아. 내가 어영부영 하다가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더 용기가 생겨. 그렇지만 무섭지. 뭐 이러면서도 사람을 만났는데, 물론 제가 이제 초보니까 어설프게 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저의 단점을 장점화 하기도 해요. 무슨 소리냐? 얘기하죠. 어설퍼요. 이거 경매를 안 해봤으니까 명도하면서 자 언제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 이러진 거의 절대 안 하죠. 그죠? 근데 뭐 얘기해보면 뭐 결국은 돈 얼마 줄 건데요? 나 그리고 내가 웬만큼 살고 싶을 때까지 살고 나갈게요. 약간 그런 분위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근데 시간을 빨리 움직여야지만 얘를 팔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나도 말이 꼬이고 약간 조금 약간 진상적인 느낌적인 느낌의 사람 만나면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게 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제 항암 치료 받을 때니까 두건을 이렇게 쓰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도 어느 순간 이 머리를 쫙 두 건을 딱 벗었지. 그랬더니 갑자기 빡빡이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방들이 눈이 막 동공에 막 지진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게 패션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빡빡이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니까 동공에 이제 지진이 나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저도 지금 암 환자인데 애들하고 먹고 살려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이거 한 건 수당을 빨리 끝나야지 내가 수당이 나온다. 당신 안 나가면 나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수당도 못 받는다. 언제 나가실 거냐. 그냥 아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때부터 제가 이제 꼬리를 내리고 이 아줌마 불쌍해 보이잖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저희가 이사비를 주면 오히려 이사비를 꺼내서 자 갈비탕이라도 하나 아줌마 좀 사서 드세요 뭐 이러면서 거꾸로 줬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오히려 암 이런 것도 거꾸로 뒤집어서 저의 어떻게 보면 단점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했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0대는 정말 치열하게 또 경매를 만나면서 또 내가 몰랐던 내 안의 나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23년 거의 이제 10년 차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 정도 됐는데 그냥 제 스스로 이야기하길 굉장히 저는 열심히 살아.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정말 미친 듯이 살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부하면서 삽니다. 2013년도에 거의 28채 이상 이렇게 받았고 뭐 제가 이제 아프기도 하고 뭐 특별히 엄청나게 이제 좀 낯가림이 있다 보니까 막 나서고 이런 쪽은 좀 아니고 그냥 수업 듣고 가서 법원 가서 낙찰 받고 이런 어떤 걸 하다 보니까 사무장님이 이제 이 소문을 이제 들으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 여러분은 동기분들 여기 꿍꿍나리님 그 법원에 좀 못 가게 어디 나무에 묶어놓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갑자기 왜 묶어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도 법원 가서 낙찰 받아오고 그러니까 사무장님 생각에는 그냥 아무거나 막 낙찰 받아온다고 생각을 하신 거야. 이게 해결하지 못할 거를 그냥 막 무식하면 용기에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저도 성격이 뭐 꼼꼼하게 1부터 10까지 다 맞아야지 이런 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느낌적으로 그래도 내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제 막 받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50% 정도 이상의 가능성이 있으면 받았죠. 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식하게 받은 것 같아요. 대충만 해도 한 130건 넘죠. 저 빨간색 저쪽은 제 지인들 또는 아는 사람들이 나 25평인데 33평 가고 싶어. 한번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거. 근데 저는 저 시절에 이렇게 많이 했던 시절은 뭐냐면 저는 이제 제 돈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난 너무 하고 싶었거든. 왜냐면 주변에서 왜 경매를 해?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면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기들도 되게 무서워서 사실 낙찰을 많이 못 받고 있었고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받고는 싶은데 어떻게 너무 두렵다 이러는데 저는 막 이렇게 몇 건 해보니까 너무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은 한계가 있잖아.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뭐 내가 어떤 거를 그 대가를 받진 않지만 저 사람의 돈으로 내 경험을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딱 바꿨어요. 그래서 동기들 너 같이 임장 가자.
그리고 낙찰 받으면 내가 같이 명도 같이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지인분들도 뭐 이러면 제가 한번 그러면 평수 좀 넓은 걸로 제가 봐드릴게요. 임장 같이 가보거나 내가 대신 해주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돈으로 제 경험을 계속 쌓은 거죠. 물론 내 것도 이렇게 받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을 어떤 네 일 내가 그냥 생생내면서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경험치를 내가 사가지고 내가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한 19년 정도까지 카운터를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명도 여러분들 되게 두렵잖아. 근데 저는 약간 좀 포장해서 얘기하면 안 나가 이러면은 다들 우와 뭐 이러면서 이제 다 가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 3년 정도는 명도 얼굴도 안 보고 해요. 그냥 전화로. 많은 어떤 경험치를 결국 뭐다? 내가 겪으면 돼요. 네. 그거 갖고 생색내면서 뭐 바라지 마시고.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옛날엔 멋몰랐을 땐 숫자, 박리담회로 그냥 정말 제가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제 버킷리스트에 1억 벌기라는 형태로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겠어? 속으로 사실 약간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때 한 28건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보통 웬만해서는 사실 연봉이 1억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일반 직원이. 그렇게 해서 저도 당연히 이제 안 됐죠. 그랬는데 이때 어쨌거나 숫자가 28개면 물론 이 안에는 500디기도 있었고요. 제일 작은 거는 뭐 75만원짜리도 있어요. 수익이. 손해는 절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매 메커니즘은 절대 기본적으로 세일가로 시작을 해서 절대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구나라는 건 제가 이미 파악은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어떤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해볼까? 그럼 나는 500디기든 100디기든 일단 남는 거는 무조건 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500디기, 뭐 300디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떤 거는 1500디기, 2000디기, 2500디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28개가 넘으니까 당연히 1억이 넘었어요. 수익이. 그래서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 연봉보다 이렇게 많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는 뭐야? 정말 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라고. 야, 더 하자. 그래서 2014년도도 초보 시절에 그렇게 받은 거고요. 박리담회로 2015년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 이렇게 17년 때 저렇게 줄어든 이유는 이때 또 딜레마가 왔어요. 돈은 버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저는 또 약간 재미와 도전, 약간 모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돈은 버는데 재미가 없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느낌? 이러면 또 나가고. 뭐 이러니까 돈은 버는데 왠지 이게 재미가 없니?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고민을 하던 차에 특수물건이라는 걸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특수물건을 하는데 조금만 몇 개 낙찰 안 받아도 수익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특수물건을 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숫자적으로는 좀 줄어들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수익은 더 커지는 현상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수량에 연연하지는 않고 지금은 약간 질,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처음에 돈을 뭐 마이너스 통장 뭐 2천만 원 갖고 시작을 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건 되겠다 라고 했었을 때 제 책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집을 팔고 2000에 한 50만 원짜리의 빌라, 이제 오래된 빌라에 가서 뭐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이걸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약간 양해를 구하고 이사를 하고 한 1억의 종잣돈 정도를 저축성 연금 이런 거까지 해지를 하니까 한 종잣돈이 한 1억 2천 정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갖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니까 그래도 아파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객단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요거 1억 정도의 종잣돈 갖고 아파트를 하기에는 뭐 한 채나 뭐 두 채도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하나 하고 빌라 2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3개를 했어요. 아파트 작은 거 하나에 빌라 2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불안했죠. 이게 안 팔려. 일단 막 낙찰 받고 어쨌거나 막 했는데 수리까지 했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팔리니까 되게 조급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부동산님들이 전화 와서 그냥 싸게 팔아.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이걸 훅 치고 오시는 분들이 부동산님들이거든. 그러니까는 초보 시절에는 저분이 저 말이 그냥 곧 법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는데 아무리 엑셀을 돌려봐도 저 부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최소한 700인데 저분 얘기 들어보면 진짜 돈 100만 원 남을까 말까 한 거야. 아, 그럼 너무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만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3건 중에 하나가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마음이 조금 이제 확 좀 내려앉더라고. 이제 계약금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갖고 또 그럼 다시 투자를 해볼까? 다시 임장을 막 다니고 이렇게 했죠. 그런 차에 2번째 물건이 또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예, 약간 로테이션처럼. 그러면 또 그 계약금을 받고 또 임장을 가서 또 낙찰을 받고. 이래서 이제 엄청 이제 낙찰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한 5-6개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일이 맨날 쫓아다니고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고 몸도 아픈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약간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명도를 뭐 이때부터는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명도 갈 때도 뭐 한 3번, 4번 가야 될 거를 그냥 한두 번에 가는 걸로 해결을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쌓여서 그냥 전화 명도로 그냥 끝낸다든가. 이런 형태가 이제 돼버린 거죠. 하여튼 이런 형태로 해서 받았는데 빌라는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지금의 시장은 사실은 팔린다고 하면 지금도 뭐 빌라 시장이 되게 좋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아파트 하나에 빌라 2개라고 그랬잖아요. 아파트는 당연히 사람들이 더 좋아해. 뭐 빌라 살래, 아파트 살래 그러면 아파트 사죠. 그죠? 그러니까 빌라는 팔아야지만 돈이 돼요. 수익이 돼. 그래서 그게 항상 물음표이긴 하지만 팔리기만 하면 가성비 짱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만약 팔았어. 그럼 걔가 2천이 나오잖아요. 빌라도 팔면 여기서 내가 투자한 거는 빌라에 한 3천밖에 안 들어갔어. 근데 아파트는 내가 아무리 레버지를 이용해도 6-7천이 들어갔어. 근데 나오는 수익은 1,000만 원, 2천만 원이야. 물론 잘 팔려. 그래도 빌라에 비해서. 근데 빌라는 레버리지 이용했더니 내 돈이 뭐 2-3천밖에 안 들어갔어. 근데 남는 게 2-3천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빌라가 엄청난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팔리기만 팔리면. 그래서 빌라를 더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기본적으로 좀 좋은 데는 팔릴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고, 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저희가 의류회사였는데 그 상권 분석이라든지 매출 이런 거를 맡는 팀장이어가지고 그런 입지를 보는 게 조금은 기본 베이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에 대입해서 보니까 그래도 뭐 역세권 위주로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역세권 위주로 이렇게 오래된 빌라이긴 하지만 이 상태로 해서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결국은 주거라는 건 여자가 픽을 해야지만 팔리는 시장이다 라고 해서 여자들은 어떤 형태를 좋아할까 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방이라든지 욕실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쪽에 이제 조금 포커스를 두고 좀 인테리어를 좀 약간 감각 있게 포커스 딱 둬서 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그러면은 여자들이 희한하게 뭐가 씌이면 사요. 백화점 갈 때는 내가 오늘 좀 돈 좀 써야 되겠다. 예쁜 거 하나 사야 되겠다 이 생각 하잖아. 그죠? 똑같아요. 집도 여자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어떻게 얘가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높아도 얘를 봐놓으면 얘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하나의 더 팁을 이야기하면 요 상태에서 내가 낙찰을 받았어. 입지가 좋아요. 부동산한테 이야기 와서 사장님 여기 입지 되게 좋잖아요. 만약에 주소만 불러줬을 땐 사장님도 이제 딱 주소 이렇게 보니까 입지 좋네요 이래. 근데 얘를 와서 봤어. 부동산이 얘를 팔아줄까요? 안 팔죠. 부동산은 그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집을 임대를 놔주거나 팔았다가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이걸 팔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찰받고 만약에 상태가 이렇게 메롱하다. 그러면 부동산이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고 내가 수리한 다음에 보여줘야 돼. 왜? 얘를 먼저 보여주면 벌써 아무리 뒤에 고치고 나서 얘를 또 보여준다고 해도 그 사장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 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이 상태에서 보여주면 안 돼. 이후에 보여줘. 그러면 이거 안 보고 얘를 봤다. 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머릿속에도 빨리 팔아줘야 되겠구나. 괜찮네. 이게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해서 좀 주로 많이 이제 팔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셀프 시공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줌마도 저예요. 예, 더워가지고 우통 벗고 지금 방수액, 그 반지하에 방수액 바르고 있는 거예요. 페인트 직접 칠하고 있고, 딸내미 그때가 한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예, 쟤는 이제 모험심 이런 거 도전의식을 좋아하니까 그냥 그쪽으로 계속 키우는 거, 이렇게 키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려먹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셀프 시공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였지만, 원래 성격상 난 내가 할 줄 알아야지 남을 시킨다라는
조금 약간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기본 어떤 거를 할 줄 알아야지 이거는 뭐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리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데 거기 가서 서 있으면 뭐예요? 먼지만 계속 마시고만 있지.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해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서 있고 뭐 자기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셀프 시공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제 2000에 50에 이사간 집이에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정말 벽지 사이사이에 껴서 맨날 벽지를 막 긁는 소리가 밤마다 들렸던 2000에 50에 이사를 간 집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사 가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1년 뒤에 이 집보다는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줄게 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실거주 하려고 낙찰을 이제 그때 받았죠. 받아서 여기서 몇 년 이렇게 살았죠. 살고 하면서 그 뒤에 이사 간 데가 이제 여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사를 하긴 했는데 아들 앞으로 또 여기 아파트가 하나 또 있어가지고 아들 집에서 지금 제가 얹혀서 살고 있어요. 제 책에도 뭐예요? 제가 군산까지 내려가서 코란도를 받았죠. 제 생일날에. 그죠? 저도 몰랐던 생일날에 코란도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임장을 엄청 많이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차 한번 바뀌고 또 이번에 이제 작년에 또 바꾼 차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낙찰은 아니고 이건 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러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의 터닝 포인트의 가장 큰 경매 이후에 어떤 것들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이제 강사로서의 어떤 자리가 됐고,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안 믿으시지만 되게 낯가림이 심해요. 처음에 이제 사무장님이 요청을 했었을 때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별로 그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순 거짓말이죠. 그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강의료가 좋아서 너 이거 하니? 너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좋아서 이거 하니?라고 하면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돈도 좋아요. 돈도 좋지만 조금의 퍼센트는 예전에 나 같은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쪽의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이거는 2006년도고 지금 이제 현재 비슷한 이제 요 정도의 사진을 찍었는데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고, 이제 친정엄마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이들을 이제 다 키워주셨고, 제가 이제 암 진단 받기 전에 엄마는 1년 전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좀 고생을 하시다가 좀 사실 돌아가셔서 어떻게 보면 뭐 효녀 노릇을 했다? 제가 다행히 암에 걸린 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인 거. 근데 조금 엄마가 서운해 하셨어요. 왜냐면 나도 수술받고 항암 치료 받고 있었고 엄마는 엄마대로 저쪽 다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정신은 있으시니까 왜 내 딸이 안 오지? 이거에 대한 하여튼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컸어요. 큰 아이가 27, 남자 이제 프로그래머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애가 그 이제 뭐 맨날 페인트 칠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한 애가 이제 25살. 다행히 뭐 머리는 나쁜데 애가 좀 이렇게 맹랑한 면이 많아서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좋은 대학에 또 들어가서 동대학원에서 지금 이제 석사 이제 졸업반에 있어요. 제가 재수를 하면 절대 등록금 안 주겠다 해가지고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쭉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박사과정을 한다고 막 하길래 시작때가 먼저 돈 벌어 이래가지고 제가 절대 박사과정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사실 이렇게 찬찬하게 챙기는 엄마가 못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16살부터 사회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너무 좋으시고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조금 이렇게 배움이 좀 짧고 시골에서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을 좀 보는 눈이 조금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라 했어요. 저는 그 16, 17살 시절에도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물론 은행에도 급사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이혜인 수녀님이 그런 수필지, 시집,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부산에서 또 성당에 계신다는 거에 막 그 편지를 수십 통씩 보내고 막 이렇게 했죠. 물론 답장은 이제 한 번 정도 왔었는데 그거 코팅해서 맨날 책상에 붙여놓고
이분이 나의 멘토구나라고 해서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그냥 스스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그게 이제 멘토 역할을 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저도 이제 변명을 하자 보면 이혼을 했고 내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출장 남자들이 다니는 출장을 다니면 수당을 더 줬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있었지만 엄마 역시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애들 그냥 챙기는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그게 좀 저한테는 숙제 역할이었는데 그 멘토를 내가 완전하게 해줄 수 찬찬한 엄마는 내가 포기하고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끌고 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공부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니네들이 하고 싶으면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그림 그리고 뭐 미술학원 다니면 미술학원 다니고 뭐 하고 싶으면 그거 해.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많이 뭐 이 학원 저 학원은 자기네 하고 싶은 거냐 했고 막 작은 아이가 뭐 사진을 좀 잘 찍는다 그러면 사진 계속 찍게 하고 뭐 사진 학원도 다녀서 야 너 만약에 자격증 하나 떼면 엄마가 뭐 용돈 올려줄게 아니면 뭐 카메라를 좀 좋은 거 사줄게 약간 이게 보상적인 것들을 해서 이게 막 자격증을 사실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애들이 뭔가를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 꿈들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는 뭐 프로그램 쪽을 계속 해보겠어. 뭐 작은 애는 뭐 이런 쪽으로 해보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의 아이들은 그 목적 어떤 꿈에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잘 모르겠어. 나 뭐 하고 싶은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꿈에 대한 목적성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어디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가끔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몇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5점에서 10점이래요. 실제. 내가 또 그거 받고 막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5점, 10점밖에 안 되니까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제대로 해주는 게 없고 엄마가 제일 잘하는 거는 저기 토스트예요. 뭐 이래.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엄마는 저희의 롤모델이라고. 그 엄마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가 존경하는 그 롤모델은 정말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저의 그 터닝 포인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했었어요. 내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뭐 이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내가 암진단을 안 만났으면 정말 내가 경매를 어떻게 만났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죠? 좋게 생각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경매를 이렇게 통해서 만났고 책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제 블로그라든지 제 책을 읽어요. 제 책은 거의 100% 누군가 이렇게 편집자가 붙지 않았거든요. 다 제 100% 제가 쓴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거나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블로그나 이런 거 제 책을 읽으면 되게 소녀 같아요. 막 이래. 근데 만나면 왜 이렇게 여전사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거에 대한 어떤 감수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어렸을 때 외로웠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책을 읽고 뭐 편지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약간 이제 저런 글쓰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성 자체가 좀 약간 그렇게 여리여리한 면이 좀 사실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씩씩한 척 하려고 하고 뭔가 나를 좀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방어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몸에 약간 배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책도 우연찮게 사무장님이 그때 이제 제가 항암 치료 막 받고 있을 때 어디 임장 갔다 오면 막 우리들의 경험들 지금 똑같이 막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전혀 읽어보면 암 환자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지나가다가 책 한번 써볼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내 소설을 쓰든지 뭐 이런 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경매책을 그래가지고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경매책인지 수필집인지 에세이집인지 약간 헷갈리는 그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50대 제가 지금 50이 이제 좀 넘었잖아. 그래서
이게 누구의 김신영? 저예요. 저예요. 이 사람도 저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되게 뭐 분장하고 제가 가끔가다 제 스터디 수업이나 이렇게 뭐 하면 분장하고 거기서 뭐 줌 수업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굴곡 내지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금에 드는 생각은 지금 또 약간 예전보다는 또 여유가 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살자. 그리고 남을 더불어서 살자. 그냥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잘 안 도와줘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나 같은 사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약간 헤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에 좀 들어오면 열심히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더불어서 재밌게 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잘 놀아요. 막 분장하고 김신영 이것도 내가 2달에 걸쳐서 옷을 똑같이 지금 장갑도 똑같이 있는데 제가 장갑까지는 이게 다른 걸로 꼈는데 똑같이 고증해가지고 제가 2달 동안 막 검색을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찾아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세핑 이런 춤추는 거 뭐 연습해서 제 인스타에 가보면 찾아보면 있어요. 막 그 따라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유튜브 제가 하면서 우리 그 친구가 찍어줬는데 거기에 또 지네들이 이름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일어나 돈 벌어야지 맨날. 그래서 맨날 이제 제가 이러니까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이게 요즘 50대의 저의 생각들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선생님 아직 꿈이 뭐예요? 아직 돈을 더 벌고 싶으세요? 얼마가 목표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솔직히 없어요. 물론 돈을 벌면 좋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다익선이라고 그죠? 그것 때문에 막 뭐 안절부절 이거는 없고요. 금액에 대한 어떤 목표도 없고 실제적으로 제 자산이 얼마인지도 저도 정확하게 카운터는 안 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이지. 그래도 선생님 버킷리스트 또는 꿈이 그래도 뭐예요? 라고 하면 저는 좀 책을 좀 많이 읽거나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를 좀 하고 싶어요. 시나리오 작가. 네, 그래서 시나리오 쪽도 예전부터 좀 쓰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 시나리오 쪽에 공부를 좀 해서 그 작가 활동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 경매나 부동산은 어차피 알아버린 거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그래서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 기술이 나한테 이미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꿈을 위해서 물론 그게 어떤 경제적인 꿈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적인 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뭐 돈도 돈이지만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이걸로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늘 뭐 사인을 해달라거나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해주는 말인데 생각이 모여 의지가 되고 의지가 모여서 행동이 됩니다. 자, 열정이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죠? 굉장히 함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Right now. 하셔라. 내가 생각이 들 때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 어떤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지금도 저는 만약에 물건을 검색하다가 만났다. 이거 괜찮은데? 바로 그냥 새벽이라도 후레쉬 들고 튀어갑니다. 그래야지만 그 느낌을 받아요. 아직도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전데 어떡해.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좀 유익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면서 궁금했던 게요. 제가 아까 2년 만에 30채 낙찰을 받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50채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13년, 14년도. 근데 그때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마이너스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는 만약 1억에 받았다 그러면 거의 80~90%가 대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하고 조금 다른 게 맞아요. 일단 규제 자체가 거의 없었고 주택은 거의 그냥 취득세가 20채든 30채든 거의 기본 1.1%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빨리빨리 팔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제 돈이 이제 한계가 있죠. 그 몇십 채를 어떻게 다 받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결과적인 어떤 소득적인 걸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열심히 또 나름 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조금씩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드리고 확실히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 3천만 원 빌려주시던 분이 나중에 나 5천만 원 좀 더 있는데 빌려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요 뭐 이래가지고 또 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경매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제 열심히 낙찰을 받으려고 임장을 가고 입찰을 하는데 계속 폐차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폐차를 우리가 경험하면 아, 경매 투자가 나랑은 안 맞나? 이거 그냥 TV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쿵쿵나리님처럼 낙찰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낙찰 잘 받는 방법 알려달라고 좀 하세요. 일단은 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경매 낙찰 스터디를 들으셔야 되고 참 그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결론은 그 흐름장을 못 읽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태어났는데 나랑 경매랑 왠지 부동산하고 맞는 것 같아.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공부를 하고 계속 임장을 다니고 하다 보면 부동산에 이게 흐름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아니면 약간 좀 멈춰서 가야 되는지가 보이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간 배움도 조금 짧으시고 기간이 그다음에 임장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감정가가 1억 5천인데 가끔 1억 8천 받으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왜 1억 8천에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 앞뒤를 잘 모르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흐름장이나 어떤 것들을 알게 되면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내가 수익이 남겠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하시거나 더 임장을 좀 다니시면서 그 흐름을 좀 읽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데 계속 폐찰이 돼서 좀 조급하신 분들은 시장 분위기를 잘 읽으시고 조금 더 공부하고 임장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고 또 얘기를 주세요. 그럼 지금 장에서는 사실 이 시장에서는 쿵쿵나리님이 좀 어떻게 조언을 주시나요? 사실은 규제가 이제 막 풀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조심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빨리 조금 더 공부하시고 조금 더 임장을 더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요때 사람들이 아직도 조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훨씬 지금도 보면 너무 많은 먹이거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그리고 좀 잘 모르시면 좀 더 잘하는 선배들이나 고수들이나 좀 엉겨 붙어. 그럼 뭐래도 줘. 뭐래도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함께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현장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아까 제가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거를 끝내고 싶으면 생을 포기하든지 열심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가다 보면 조금 더 어떤 발전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keep going이에요. 그냥 가자. 그냥 걷자. 걷다 보면 길도 보이고 방향성도 보일 것이다. 다른 거 없다. 김연아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인터뷰에서 어떻게 더 열심히 하시고 뭐 어떻게 비결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대답 되게 심플하게 나오던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멘탈은 우리가 저마다의 어떤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어떤 합리화해서 내가 아프다고 또는 뭐 내 형편이 그렇다고 남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니고 그렇게 쉽게 남이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그냥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다 보면 처음엔 힘들죠. 이렇게 말이 지금 되게 쉽게 나오는 것 같아도 실제 저는 그거를 뭐 제가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그렇게 어떤 그래도 내 나름의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멘탈을 딱 중심을 잡고 가시다 보면 그냥 가셔도 나쁜 건 아니에요. 가다 보면 길이 보이고 방향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좀 냉정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해야지. 이런 말이 사실 되게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그 힘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한 멘탈을 만드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쿵쿵나리님 이제 마무리를 또 할 시간이 됐어요.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또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또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으면 잘 못하는데 별로 거르는 말을 잘 못해요. 예,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지만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고 현실적으로 뭔가 오면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모든 사람은 그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굉장히 위대한 힘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시다 보면 더 멋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거를 투자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물론 아까도 그랬죠. 제가 잘난 체 하는 맛에 저는 내가 되게 잘난 것 같은데 왜 나를 몰라줄까?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잘난 체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시절에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저를 보면 너무 더 잘난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몰랐던 그 잘남이 계속 나와. 내가 쓰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괜찮은 내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괜찮은 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여유도 생기고 사람을 더 보듬어 줄 줄도 알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분명히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서로 각자의 어떤 형편들이 틀리겠지만 자기 안에 괜찮은 나를 자꾸 끄집어내는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괜찮을 거야. 했더니 진짜 이제는 괜찮은 쿵쿵나리님이 예,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가시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멋진 터닝 포인트를 가진 분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